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지냈습니까, 혜정 씨? 피곤하게 지냈어요. 왜요? 지난주에 여행 다녀왔고요. 코타키나발루 아세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지는 겁니까? 아, 그럼요. 피곤하죠. 밤새 술 먹고. 그래요? 술 먹고 또 여행하고 술 먹고 여행하고. 그래요? 뭐 사업 갔다 온 거 아니야? 표정이 여행이 아니라 사업 갔다 온 거 같은데. 땅 팔러 가는 거, 땅 팔러. 그 주말에 또 갔다 와서 또 일을 하고 MT도 갔다 오고 그래서 너무 피곤했어요. 여행 따로 MT 따로인 분이군요. 네. 몰랐어요. 이런 여성분인지. 역시 느낌이 틀려, 이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별로 묻고 싶진 않았는데. 네.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항상 했어. 너는 어떻게 한 가지 똑같냐. 야, 좋은 의미가 아니더라고. 네. 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많은 복지 현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께서 포용직 복지국가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이 포용의 범위가 어딘가 좀 궁금한데 혹시 아세요?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모든 계층을 다 끌어들이겠다는 건가? 제가 일하는 곳도 포용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또 포용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요. 뭉뚱그려서 그냥 다 하겠다는. 그래서 어떤 일부에서는 정말 굉장히 열악한 처우에 있지만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현장에서의 열악한 처우라는 게 뭐 종사자뿐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대상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 집단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균일하게 뭐 예산이 분배되고 하고 있는가, 다 늘리고 복지가 좋아졌는가,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포용적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사실은 뭐 지난 정권보다 낫다라는 게 평가라면 그거는 옳지 않은 평가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좋은 건가 옳은 건가, 그 차이. 조금 나아졌다? 그게 과연 복지가 좋아진 건가, 포용적인 복지인 건가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개인 사견임을 다시 한번 전제해드리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포용적 복지가 우리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었어요. 노인 문제도 네. 다뤘었고, 줬다 빼는 주체로 뭐 30만 원 올리면 뭐하냐, 다시 뺏을 건데. 그럼요. 그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네. 얼마 전에 이제 부양 문제 이제까지 사실이 좀 네. 쟁점이 된 적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아동. 네. 최근에 보니까 아동. 그죠?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아동 문제를 이렇게 다룬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그죠? 또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이제 목소리가 좀 더 들려오기도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제 좀 더 이슈가 된 것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이거나 실습생이 오거나 이런 사람한테 절대 가지 말라고 한 현장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지역아동센터와 네. 아동 그룹홈. 그럼 아동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제가 어딜 봐서요? 아니, 저 진짜 네. 눈은 보지 말고 좀 뭐 살기를 느껴. 저는 굉장히 완벽한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다 잘 하지만 저도 알아요. 알죠. 그럼 여행 따로 MT 따로. 네. 내가 모를 줄 알고. 근데 그게 사회복지사의 삶도 중요하다. 네. 그렇죠. 내 생존에 걸려 있는데 누구의 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저는 사실 그럴 만한 소양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나도 먹고 살 만큼은 좀 벌고 일을 하고 그 노동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제가 감히 갈 수 없는 곳인데 넌 괜찮으니까 가봐 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최악의 제가 꼽는 두 곳 중에 또 한 곳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모셨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 네.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아동 청소년 그룹법 협의회 최선숙 사무국장님.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썰렁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에어컨을 너무 심하게 틀었나 봐요. 네네. 혼자 한 분 더 같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재욱 교육팀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주인님 아닙니까? 그죠? 이제 노안이 오셔가지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자원개발팀의 이재욱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목소리가 좋고 되게 젊으셔요. 예,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래요? 되게 젊게 보이는데? 그런 척 해보세요. 쌤도. 불가능한 이제 나이라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제가 힘든 곳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걔든 양혜진 선생님도 사회복지사. 인데 이 아동 문제 이렇게 쉽지 않은 곳이다. 우리가 볼 때는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체가 안 될 부분만 생각했지 아동 문제가 이렇게 한다는 건 저도 좀 약간 좀 그러고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아니 아이들이 뭐가 문제 떼써서 문제가 하여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유치원 유아원 시점에 이렇게 그룹홈이라는 아동 그룹홈이라는 얘기 한번 이 상황이랄까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룹홈에서 일하기 전에 지원센터 일한 거 아, 그래요? 양혜정 선생님이 가기 싫어하는 그 두 현장을 네. 몸소에 경험한 사람이고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봉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1인 지원 단가로 예산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일반 호봉제 수준의 1, 2호봉 정도의 네. 인건비를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그룹홈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1, 2호봉밖에 못 받는 건 좀 뜻밖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게 연에 2,255만 4천 원인데 거기서 보통은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 부담 사회보험료를 다 제외해요. 그래서 그거 제하고 나면 약 한 155만 원 선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생활시설이거든요. 예. 아동그룹홈이 이제 소규모 가정형 아동복지 시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고아원에서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양육시설로 불리지만 50명, 100명 이제 대규모로 보호하던 아동들을 지금은 이제 7인 이하로 해서 소규모 일반 가정집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 공동 생활 가정이 법적 명칭이고요. 저희가 그냥 그룹홈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일하는 종사자들한테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가 사회적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1인 단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30년을 일하나 내일 입사해서 일하나 똑같은 예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예산. 네, 하신 거죠? 있고요. 네, 복권기금이에요. 그래서 복권이 많이 팔려야 저희 인건비가 오릅니다. 근데 복권이라는 것이 거의 정점에 찍어서 다 안 올라가면 떨어지면 떨어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관이상 많아도 항상 왜냐면 사람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뭐 3끼 이상 안 먹듯이 일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권기금 자체의 사행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중에 아동 관련된 복지사업들이 일부 복권기금으로 편성이 된 게 많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학대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 재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복권이 아동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아동이 미래라고 말하면서 미래에 대한 아동에 대한 투자를 복권을 팔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정부의 그런 하긴 과거 정부부터 그러긴 했지만 네네. 제도적으로 역시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확실하게 어떤 지원에 대한 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여전히? 아무래도 아동과 관련 예산 자체가 본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동의 복지 예산 자체가 다른 물론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작기는 하지만 아동 예산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아동 예산이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게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양육시설도 예산 빼고 나면 뭐 가정위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저희 그룹홈 예산은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전체 합쳐도 사실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 비해서는 조금 아주 작은 편이죠. 네. 아마 투표권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하는데 가끔은 그게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그렇죠.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네네. 왜냐하면 스스로 아이들이 권익을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인이나 어쨌든 장애인이나 노숙인이나 이런 자활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직접 투표를 행사하잖아요. 근데 네. 특히나 그나마 지원센터 이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가 있지만 그룹홈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부모가 사실은 투표권을 네네. 행사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뒷전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생각했을 땐 얘네가 무슨 목소리를 내겠어? 얘네가 무슨 자기의 권익을 찾겠어? 뭐 이런
그렇다 보니까 계속 맨 뒷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용하는 아동이 거의 그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0세부터 18세까지 입소가 가능한데 베이비박스 아이들도 있고요. 뭐 부모님이 이제 학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4-5명 그 꼴이 정도 많습니까? 네, 학대예요. 아무래도 학대 신고율도 높기도 하지만 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4명, 그 다음에 뭐 베이비박스 같이 유기된 아동들이 뭐 한두 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모가 질병이나 수감이나 이혼이나 가정해체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보호책에서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인가정 아이들이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부모가 있어요. 한쪽이 어쨌든 한부모든 할머니든 누군가 케어를 하는데 그러다가 사실 더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뭐 가정위탁으로 넘어가는데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친인척 위탁이나 조부모 위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다가 그 애들은 점점 커지고 양육하기는 어려워지고 학교 공부는 못 봐주고 막 이러시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설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 이미 그룹홈이나 양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들어오기 전에 상당한 방임이나 이렇게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는 기간들이 많고요.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가장 안타까운 아이들 보면은 입양됐다 파행됐다가 네, 그렇죠. 다시 시설에 머물었다 시설에 적응하지 못해서 가출해서 청소년 쉼터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그룹홈에 오는 이렇게 약간 보호 체계를 전전한다 그러죠. 그런 아이들이 보면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그 보호 체계 속에서 돌다 보니까 많이 그만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 접어들고 그러면 사실 더 케어가 훨씬 어려워지게 돼요. 네. 그런 친구들이 좀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저를 이렇게 응시해 주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 청소년도 있으니까 예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그룹홈에 적응 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룹홈에 잘 적응하고 있냐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전하고 네네. 다니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쉼터도 있고 여기까지 왔을 때 뭐 본인이 힘들 수도 있고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제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하다 보면 역시 이제 여기마저도 쉽게 일탈하거나 이럴 것이 있는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네네. 자립한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그 소규모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게 따로 없다 보니까 없는데 됐어요? 예, 뭐 같이 모여서 웬일이야 역시 이분 사무실 눈빛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 않습니다. 하나만 한 거야? 그냥 공부 알았어요. 뭐랄까 그냥 미안해. 아이들이랑 진짜 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서요. 그래서 하나만 봐도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어요. 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떤 말이요? 그 자립하고 나서도 이제 군대에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입소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중학교 때 이제 그 삼촌 집에서 이제 가정 위탁을 하다가 이제 그룹홈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기억에는 이제 그냥 어느 날은 삼촌이랑 살다가 어느 날은 그냥 어디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꿈이 어떤 직업이 있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 사춘기 시간이랑 맞물렸었을 때 돌아보니까 그때 그 삼촌이랑 살았던 시간, 그러니까 그룹홈에서 삼촌이랑 살았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양육시설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다르긴 하다 하면서 뭐가 다르냐라고 물었는데 잘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좀 이쪽이 그냥 좋다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지금 어떤 체계 안에서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없지만 그냥 막연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느낌? 예. 그런 건 확실히 좀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말하면 상처를 입고 또는 이게 자기가 이게 결손이든 뭐든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공동생활 공간에 들어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특히 아까 뭐 삼촌 예. 어디 있다가 갑자기 일로 딱 넘어왔을 때는 네. 뭐 아무리 본다 해도 내가 어디에 구속되고 하는 거 그렇다면 일탈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역시 느끼고 있구나. 아이들도 아무리 저거 한다 해도 자기 처지가 현재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아동 문제에 대해서 막 듣고 보니까 너무 이거 그러고 보니까 많이 안 다뤘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예전에 뭐 정책적으로 뭐 대선 후보가 아동 수당 이런 얘기는 있어도 그렇죠. 어린이 병원비랑 이제 아동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있었어도 실질적인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 사회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크게 뭐 쟁점이 되거나 다루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던 어떤 대형 시설 이런 위주로 사실 그 서비스가 진행됐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거든요. 경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이렇게 됐고 지금 보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 녹음 전에 칼럼을 읽고 왔는데 그 안정선 회장님 협의회 회장님께서 이제 쓰신 칼럼인데 아동 양육시설 전체를 보고 그룹폰을 봤을 때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그룹홈이라고 해서 7명 이하의 이제 아이들이 그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 수로 봤으면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까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알고 있었던 그게 대형 양육시설 위주의 정책과 지원 체계만을 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회복지를 10년 넘게 한 저도 그 잘 몰랐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차이, 어떤 예산상이나 어떤 제도상 지원받는 그 차이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주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이들이 대형 시설에서의 느꼈던 거랑 다른데 제가 봐서는 이게 잘하면 가정처럼 좋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악순환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155만 원을 제가 10년을 일하고 30년을 일해도 155만 원을 계속 받고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얼마나 누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아이가 아기 때 들어와서 18세가 돼서 독립이 하기 전까지 이 가정에 살아야 되는데 직원이 계속 사회복지사 바뀐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추억이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예산의 차이가 왜 발생하고 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주하는 그런 아이들이 느끼는 차이가 어떤지 그런 사례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아동 양육시설이 전국에 한 260개 정도 260개? 네, 좀 넘게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60개가 좀 넘어요. 그리고 네네.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보호받는 아동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그룹홈 같은 경우가 저희가 최대 7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국에 510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 아동들이 한 2,700명 정도 네. 있습니다. 차이를 양육시설과 좀 보자면 실제 종사자가 일하는 자격 기준 똑같고요. 네. 똑같이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도점검 받는 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요보 아동들이 발생하게 되면 얘를 가정의탁으로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아니면 입양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으로 보낼 것인가가 사실 공무원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아동들이 어디로 가냐는 사실은 아동들 의지라기보다는 그 아동을 이제 발견한 네. 사회복지사 내지는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아이들이 배치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정보가 되게 웃긴 게 아동보호 체계마다 아이들의 지원 체계가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양육시설은 이제 보장시설이라 그래서 보장 수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보장 수급자가 돼요. 그런데 그룹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룹홈은 보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수급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수급비를 주지 않고요. 양육비를 네. 또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사실은 아동들이 어느 보호체계에 들어가냐에 따라 아동들이 지원받고 있는 혜택 네네. 내지는 지원 체계가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거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냐가 아동의 선택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네네. 누가 부모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와서 할머니랑 살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시설에 보내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쵸, 아동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아동이 어떤 곳을 가든지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제각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심각한 건 사실 종사자에 대한 그쵸. 차별이 네네. 지금 심각하죠. 특히나 이제 그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자격도 똑같고 근무 연수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근무 시간은 훨씬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양육시설에 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양도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소규모 가정형 보호시설이다 보니까. 근데 호봉이라든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임금 격차는 상당해요. 그래서 같은 10년 차 정도 되면은 거의 한 뭐 1,500, 1,700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인건비 차이가 좀 크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룹홈이 어떤 점이 좋은가라고 보면 사실 가정형 보호가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룹홈 같은 경우 간판 설치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저 집에 그냥 좀 애들이 좀 많네 정도이고요. 일반 주택 단지 안에 다 들어있고요. 심지어 아파트 1층, 뭐 아파트 15층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혀 낙인감을 느끼지 않고요. 심지어 자기 친구들 집에 데리고 와서 놀아요, 같이. 네. 그런 정도의 아이들에게 약간 편안함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사실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처럼 똑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보글보글 찌개 끓여서 같이 떠먹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노인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에서 좀 벗어나는 탈출하는 정책에 비해서 본다면 어느 분야보다도 아동에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환경이 주는 아이들에게 이점은 상당하고요. 그것이 아이들이 추후에 성인으로 성장할 때는 똑같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가져서야 되는 어린 시절 추억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얼만큼 느끼느냐라는 것도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아까 15살, 15까지 있는 거예요. 18살이고요. 만 18살이니까 한 뭐 19, 20인데 이제 뭐 장애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대학에 진학했다든지 그러면 1,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뭐 21, 2살 사이에 보통은 다 퇴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왜냐면 사실 뭐 저도 제가 40살이 좀 넘었지만 혼자 자립해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네, 부모님이 아직도 저희도 엄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님이 빨래해주고 밥 해주고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 혼자서 그걸 케어하면서 산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요. 가장 큰 문제는 또 아이들이 나갈 때 받는 지원금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요? 얼마 정도 됩니까? 자립정착금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 아이들마다 그것도 시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좀 재정 규모가 있는 서울 같은 데는 500만 원씩 주는데 지정자립주가 좀 낮은 데는 뭐 300 뭐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나가서 뭔가 주거를 마련하거나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예. 운이 좋아서 애들이 이제 그 CDA라고 디딤씨앗 그 통장에 어느 정도 좀 적립하면 많이 받으면 뭐 한 7, 800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긴 하는데 좀 적은 애들 입소 기간이 짧거나 적립을 제대로 못했던 애들은 뭐 받는 게 3, 400 정도 받고 나가니까 그걸로 사실 LH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되기는 하는데 LH 임대주택 자체가 아이들이 거주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하고 거리도 있고 또 거기 기본 입주할 때 보증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마련하기도 힘들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정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은 그걸로 노트북 하나 사고 등록금은 대부분 이제 뭐 국가장학금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제 등록금 이외에 아이들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거의 한두 학기 쓰면은 그 거의 7, 800 이상은 거의 다 그냥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뭐 양육시설이든 그 그룹홈이든 자립정착금 제도는 같은 거죠? 예, 같은데 그것도 운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해에 100명분을 해놓잖아요. 근데 내가 한 11월에 퇴소했어요. 근데 10월에 예산이 끝나버리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한 그룹홈 아이가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입사한 아이들 먼저 지급 빼버리고 나면은 사실 뒤에 가정위탁이나 그룹홈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뒤에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받고 퇴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최소한 아까 말했듯이 뭐 그룹홈이든 가정이든 그 수만큼은 진짜 사회 곧장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측된 숫자인데 이 준비가 안 된다는 게 좀 황당하긴 한데요. 너무 그러니까 그 준비도 준비지만 그때 뭐 전에 청년 수당 다루면서 청년 문제를 다루긴 했었는데 사실 청년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사회에 내몰리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것 또한 어떻게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은 딱 이제 아동까지, 그러니까 성인인 게 되기 전까지 정책만 돼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또 차별도 있는데 또 이후에서는 그냥 사회에 내던져지고 또 그 이후에 청년들에게는 어떤 제도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점이 있고 그 중간에 쭉 이어져서 가는 정책이 좀 되어 있지, 안정망이 정말 구축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실 사회로 다시 내몰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까 그 7인 이하의 가정이 있다고 칠 때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있는데 그 같이 있는 그 뭐 어린이라는 분들께서의 월급은 그대로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제 제대로 이해했나?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내년 동결입니다. 동결? 그래서 저희가 제가 동태는 좋아하는데 어떻게 동결이 될 수가 있지? 아니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계속 커가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동결되고 이렇게 힘든 현장에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곳을 계속 옮겨 다니시고 일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세요? 처음에 아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네. 아동을 계속 이제 복지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 신랑도 사회복지사라 이제 부부인데 네. 둘 다 아동을 하다가 최근에 신랑이 2년 네. 전에 노숙인 쪽으로 옮겼는데 호봉을 받더라고요. 네, 좀 나은 데로 가셨네요. 네, 오늘 참 행복하더라고요. 네네. 네, 9월달에 네. 상향 많이 나오지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추석 보너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가정경제에는 호봉제가 참 도움이 된다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재활센터 그룹홈, 특히 그룹홈 호봉해야 되겠다. 네, 당연히 해야죠. 네, 앞으로 제가 남은 여생 해야죠.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 노동 현장에 있는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저희도 이제 적용을 좀 해달라는 거고요. 그때 빠져 있으니까 네, 당연히 네, 받아야 네, 되는데 그렇죠. 왜 빠져 있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사회복지사 수가 많지는 않아요. 1,500명 정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보면 그 예산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실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해서 네. 약간 이제 뭐 완전 호봉은 아니지만 약간 호봉의 수준에 준하는 인건비를 이제 지난 7월부터 그룹홈에도 주고 있는데 이제 실제 보면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더 들어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워낙 이직률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육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 연수가 굉장히 짧아요. 시설장님들이 겨우 이제 버티다 보니까 시설장님들은 좀 근무 연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추계를 저희가 해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 한 30, 40억 정도면 저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살만한, 그러니까 저희가 산달하게 표현보다는 적어도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권리와 자긍 정도는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되는 수준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요청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결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이거는 뭐 최저임금에서 시간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다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최저임금법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1차적으로 요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받는 운영비가 월 28만 원이거든요. 다들 그러면 1인당 28만 원이라고 물어보는데 7명을 케어하는데 28만 원을 줘요. 월 운영비를. 그럼 사실 월 운영비 28만 원이면 여름에
겨울에는 공과금 내기도 굉장히 부족한 네네.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사실 다 후원금이나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으로 메꿔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비가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아이들 키울 수 있을 만큼은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럼 지원금이 딱 급여와 28만 원 딱 네. 끝인 거예요? 네. 뭐 너무 심플한데? 네. 아니 그 생계비나 이런 것들. 생계비는 아동한테 개인한테. 그리고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그룹홈 공동 가정 생활에 들어오는데 거꾸로 그걸 돌보는 어머님 성인 역할 하신 분이 거꾸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보장 시설이니까 이제 보장수급을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개인에 이렇게 적립이 되시는 거는 장애연금. 네. 그러니까 이게 수급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보장시설 되시니까 그거는 이제 안 나오고 개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어떤 이제 운영비와 생계비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설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개인 금전이 계속 이제 적립이 되고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설에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대부분 가능하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부분까지 걱정하면서 살진 않고 또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후원금 모집이나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하고 있지만 당장 이제 여기 운영하는 데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 걱정하고 살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수급비가 한 48만 원 정도 네.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한 6학년 아이한테 48만 원 월 든다. 네. 이 아이가 먹는 식비, 피복비, 학원비, 교육비, 태권도 48만 원에 가능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후원이라든지 민간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분유값에 기저귀값에 하다 보면은 사실 수급비 48만 원은 택도 없고요. 그나마도 저희가 형제자매로 들어오면 삭감돼요. 2인 가구라. 그러면 2명에 60만 원, 65만 원 이 정도 들어오는 거라서 저희가 오히려 막 형제를 분리해서 그러게요. 옆그룹홈에다가 뭐 보내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 그거는 굉장히 아이러나죠. 부모로부터 버림당해서 이쪽에 오게 되는 아이들을 형제를 분리시켜야 되거나 남매는 당연히 분리돼요. 남녀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5살, 8살 남매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돼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지? 라고 하면 굉장히 눈물 나고 답답한 일인 거죠. 특히 남매는 다 찢어져야 되고 형제는 삭감되고 자매도 삭감되고 이러면 분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아이들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들고 가슴 아프게 하죠. 뭐 안 좋은 얘기 약간 좀 현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주체적인 그 사람에 있는 형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뭐 어떤 것 때문에 계속 그냥 잘려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계속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네네.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들어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 3년? 어쩐지 좀 됐는데? 아니 그게 좀 됐잖아요. 3년이나 이 열악한 거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궁금한 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잘생긴 건 좀 밝게 외모지상 라디오니까 괜찮잖아요. 사진 찍어요. 여기 그룹홈이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어요? 왜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말마따나 여기가 좀 그래도 소문이 도와가지고 여기 좀 가면 안 돼 이런 수 있을 텐데 못 들었나 봐요. 옆에 저 같은 사람이 없었나 봐요. 어떤 뭐 계기가 있나요? 특별하게 그룹홈을 딱 이렇게 하게 된 계기라던가 이런 거는 뭐 왜 딱 그룹홈이냐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사실 첫 번째 없고요. 접한 게 어떤 그룹홈이에요?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접한 게 이제 그룹홈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왜 시작했냐기보다는 시작한 건 그냥 뭐 직업적인 이유로 결혼해서 장가가고 이제 돈 벌고 싶어서 한 거고요. 잘못 맞네요. 돈 벌려고 했는데 여기로 오면 어떻게 돈 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신다 그러면은 네. 사실 교육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많이 만나 뵙고 네. 현장 분들 뵙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업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자원 개발해서 이제 지원해드리는 업무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랑 그렇게 많이 뵐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밟혀요.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사자분들 현재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같은 가정에서 성인한 분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그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 키우면 안 되는데 이게 돈이 왜 없는 거야?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원개발 업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물품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학용품이라던가 책이라던가 뭐 간식거리들 이런 거 갖다 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 드리면서도 이거 괜찮으실까라고 이제 반신반의하면서도 드리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시설의 이제 원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이 숫자 앞에 언급된 이제 숫자를 보면은 이제 한 건 한 건이 이제 피부로 와닿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회에서 그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 연계해서 이제 그룹홈으로 직접 연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 하시고 물품이나 이런 것도 배분하는 그렇죠. 것들. 이거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왜냐면 되게 규모가 이제 7인 이하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되게 많은 그룹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까 뭐 500개가 넘는 네네. 맞아요. 여긴 중앙협의회니까 꽤 많은 그 그룹홈들하고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엑셀을 너무 틀려서 반송이 좀 나옵니다. 그런 뭐 네, 열악한 처운이 뭐 그 정도는 잘못된 건 그래도 반송이 될 정도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니, 대단하시지 않아요? 같이 나오시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상사와 이 그래요? 야심한 시간에 팟캐스트에 녹음을 같이 오셨어요. 아니 국장님과 주임이잖아요. 그래? 혹시 그 중앙에도 그룹폰 같이 운영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보자. 네, 왠지 분위기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 그런 분위기 좋았어요.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 동일한 정도의 우리 사회복지 하고 있으니까 처우개 동일한 하지 말고 동일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인권위에다 차별진정도 올해 내고. 올해 냈어요? 네, 올해 처음. 지금까지 참았어요? 네네. 14년을 이제 2004년도에 법제화 됐으니까 그거 이제 참다가. 그 어느 대통령 때부터 해야 그래도 전 정부에서는 좀 올랐습니다. 2.8%는 올려줬는데 내년에는 동결. 동결에 다들 쇼킹했죠. 동결은 좀 저도 쇼킹인데 포용적 복지국가를 외치는 분에서 배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부 관계자 하시는 말씀은 뭐 내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또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건가 하는 또 의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포함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서울 그 사회복지사의 그 단일 임금을 어쨌든 이뤄냈고 하지만 뭐 지금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국 사회복지사 동일 임금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랑 아동그룹은 빠져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빠졌다 뺐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거기에서는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는 그 동일한 그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 여기서 좀 더 목소리를 이제 내시고자 하는 거는 또 이제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논리가 그 서울시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뭐 분권이다 비분권이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보건복지부하고 매칭으로 하는 이제 그 예산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양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이다 보니까 돈주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좀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투표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저는 중앙정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지자체장님들이 아무래도 직접 챙기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이건 그냥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그냥 보조해주면 되지 뭘 우리가 더 챙겨 뭐 이런 의식들이 좀 있으시고 중앙정부는 뭐 부족하면 지방정부에서 채워주겠지 뭐 이러시면서 이제 뭐 그냥 손 놓고 있고 이제 이런 사이에 이제 저희가 13년을 이제 버티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나오는 것도 되게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왜 어떤 일을? 왜냐하면 2명이서 아동 7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24시간 365일 명절도 지금 당장 추석 때들 지금 다 멘붕이신데 추석이 올해 또 길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저희 다 해야 되는 생활시설이거든요. 20분 이상만 아이 혼자도 또 다 아동학대로 조사받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서 맞교대 근무하는데 사실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었고 또 하나는 아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회에 나와 막 이런 인식 또 아동을 볼모로 이런 거 그리고 저희가 또 사회복지사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좀 착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천사병들이 네. 있고 뭐. 병이 병, 네, 천사병. 병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헌신과 사랑으로 인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은 네네.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올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동결이라는 쇼킹한 뉴스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바보였구나.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우리 아이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는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더 목소리를 내야 아이들 곁에 오래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올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도 천막노송을 하시면서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뭐 토론회라든지 오늘 걸기대회를 했었는데 사실은 네. 다들 처음이에요. 올해 저희도. 그래요? 예,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막.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늘 또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그리고 같아요. 뭐 이게 진짜 그 사실적 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뭐 아동을 볼모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동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는 정책이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말은 뭐 저출산 대책을 계속 만드는데 사실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아이가 둘인데 셋째나 나오면 절대 안 날걸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월급으로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거꾸로 보면 둘 다 호봉되면? 네. 지금 듣고 보니까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약간 화가 나기도 하는 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거를 할 수 있는 아동을 책임져주고 쉽게 말하면 결손 가정인 것을 결손 안 되게 해주는 사회적 보호망이 이 아동 이 그룹홈에서 거꾸로 이 지원은 아이는 커가는데 아버님 월급은 그대로라는 게 네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있었지? 형태가 그냥 길에서만 살지 않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보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한테는 너희들이 선택한 일이니 그냥 참고 있어라라고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나 이제 그룹홈이 그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목소리를 계속 내셨고 문제는 당연히 심각하죠. 근데 알고는 있죠.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대형 법인이나 이런 데들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작은 네, 시설들이 개인 산재되어 시설들이 있다 많아요. 보니까 이게 크게 목소리가 그리고 되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는 목소리가 같이 합쳐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대형 법인들이나 이런 게 없죠. 부재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의 여부가 아니고 그냥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무시되었고, 이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 정부마저도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렇죠. 저는 심지어 그렇게 저희는 바라봐요.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서 맨 처음에 돼 있었어요? 네네네. 빠진 거예요, 그럼 다시?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데 이제 뭐 내년에 해주겠다라고 이제 정부 관계자는 아니 얘기하는데 보통 연말에 내년께 정해지면은 바뀌지 않는데 어느 해에서는 국정과제였고 또 심지어 회장님이 이제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광화문 1번가에 우수 의제로 채택이 돼서 네, 그룹홈 선생님하고 회장님도 뭐 청와대 그 국정보고 할 때 가서 또 행사도 참여했고 그룹홈 선생님들이 또 국민 1번가라든지 이런 데 열심히 또 글도 남겨줬고 또 심지어 처음으로 진짜 뭐 어떤 후보들을 지지하는 행위라든지 정당에 이런 여러 가지로 막 가입하시고 움직이신 게 올해 처음이어서 나름 그래도 지난 정부보단 좀 낫겠지. 최저임금도 뭐 14%, 16%인가 올랐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8월 말 정도에 이제 동결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다들 너무 참담했죠. 오늘 이제 좋은 행사를 가졌고 이제 그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 하시면 깜빡했다, 실수다, 아니면은 내가 미처 간과했다고 빨리 파악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안 했다면 진짜 이거 큰일입니다. 제가 듣고 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렇게 잘못하면. 왜냐면 이거 다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는 그거 이거 오래 갑니다. 그죠? 네 모르겠네요. 네, 갑자기 발 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는 얘기 좀 할까요? 쉬어갈까요? 쉬어가는 이거 있잖아요. 네. 오랜만은 아니고 하여튼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한 달 만에 올라온 거의 댓글도 있는데. 한 달 만에 들어왔어요?
네네 댓글이 저희 퀴즈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도 퀴즈를 안 맞춰주세요. 책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선물이 쌓여가고 있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다른 분이 받아가라고 안 당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댓글들도 올라온 게 답은 안 올려주셨고 네. 그리고 댓글은 읽어드릴까요? 네네. 아 알겠어요. MROKH2님 9월 15일 올리셨어요. 아 드디어 로그인 성공. 점점점. 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좋아요. 물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오건호 위원장이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이 여기 게스트 출연도 하셨었죠. 네, 투인 거 보니까 뭐 거의- 아바타인 것 같다. 네. 아바타. 1년 만에 로그인을 성공하셨대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로그인 하려고 안 보였구나. 어쩌지 저 연락이 안 됐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니지니123님 9월 17일에 댓글 남겨주셨고요. 관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잘 이어가고 계시는 고한철 선생님의 인간적인 브랜드 메뚜기 제주 435와 함께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그 가치를 이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안타깝게 이런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리지 않아요. 저희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퀴즈를 정답을 올려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피디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도 관계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저건 원래 네, 상투만 안 그쵸, 들었지 그쵸. 상투적인 걸 되게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선물 드릴 분은 없어요. 저분 열심히 이제 퀴즈를 듣고 사진으로 보면 비주얼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상투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당황할 거예요. 지니진123님 듣고 계시면 이분은 이제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신 느낌이 들고 그래서 댓글은 안 그 정답을 남겨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면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선물을 제주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낼까요? 네, 이번 주 퀴즈. 네, 방금 그 지니진123님께서 올려주신 그 댓글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정답은 없어요. 제주 435. 지난번 방송에서 출연하셨던 고한철 선생님이 그 활동하고 있는 435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플레이. 네, 정답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플레임이 뭔지 몰라서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해석해주세요. 네네. 몰라. 아, 그래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네. 지금 그럼 아까 뭐 언급하신 것 중에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정선 회장님께서 지금도 농성 중이신가요? 네네. 아, 오늘로 네. 21일째. 21일째. 20일째면 작은 기간이 아닌데요. 네, 9월 4일부터 네.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3주 딱 되네요. 네. 그럼 이게 농성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 지금 회장님은 일단 뭐 정부에서 일정 정도 뭐 이렇게 좀 답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시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저희도 추석 때를 지금 농성장에서 보내야 되는 훈훈한. 아이고. 저는 정부 관계자가 네. 저는 추석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추석을 아니 그게 아니면 추석이 왜냐면 이번 추석은 열흘이야. 아니 이런 인권에 제소해야 돼. 아니 제가 보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랑 세상을 바꾼 사회복지사에서 이렇게 지지 방문을 가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추석을 보내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유동훈 선생님이 지지 방문 가겠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빨리 그 전에 해결되길 바라시는 거죠. 지지 방문 가지 않도록. 당연하죠. 네. 왜냐면 요번은 알겠지만 연휴가 길어요. 연휴가 긴 것도 알면서 모른 척했다면 진짜 이 공약 없애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를 반영한 거거든. 그러면 또 다른 이거 진짜 너 진짜 복지국가 하겠다는 게 아니다. 아니 종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거 하는데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대해서 복지국가 아이 나라란 말을 하지 말고 결선 과정이든 뭐든 청소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는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까는 되게 말을 아끼시더니 지금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들으시더니 제가 무슨 말 했어 지금? 포용적 복지국가 얘기하실 때 막 발을 빼시더니 무슨 말인지 이거 좀 내가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전반적인 사회복지 현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사회복지사의 균등한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사실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거며 다른 곳으로 또 일하고 싶은데 일해보고도 쉽죠. 근데 하지만 어떤 처우를 봤을 때 아까 그 기피 1, 2순위 1, 2순위를 다투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은.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꺼려지는 현상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반적인 어떤 처우가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지자체에 있느냐,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차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동도 봤을 때, 저는 청소년기 정도 됐을 때 저는 아동시설을 양육시설을 택하겠냐, 아니면 그룹홈을 선택하겠냐, 이런 선택권이 어느 정도 주어질 수도 있을 줄 알았어요. 아예 그들한테는 선택권조차도 없는 거고. 물론 뭐 유엔이나 법적인 권고나 지침상은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자와 상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뭐 그걸 아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루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동이 바로 입소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네네. 특히 학대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학대 상황에서 바로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기도 하고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동시민위원회 1년에 한 번이었는데 뭐 그거를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냥 편한 곳에 연락해서 거기 자리 있냐? 그러면 이제 그냥 글로 가는 거죠. 아니면 비어있는 곳? 네, 비어있는 곳? 인프라가 많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네네. 그럼 그 아이의 욕구와 어떤 지금 연령대, 그 사람 살아온 환경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억이 남는 그 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경남에 이제 한 지방에서 발견된 아이였었는데, 그 원장님이 다급하게 시설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남인데? 네, 경남에서. 네네. 네, 양산에 있는 한 시설장님. 국장님, 저희도 처음인데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면서 서류를 한 장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양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앞에서 유기된 아이였고, 이틀 정도 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경찰에서 발견하자마자 바로 그냥 병원 산부인과로 데려갔고, 원장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바로 아이 데려가라고. 이제 그쪽에 시설이 거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원장님도 아무런 뭐 준비 없이 분유 뭐 기저귀 이런 거 따위 생각할 여력도 없이 가서 그냥 병원에서 아이 건강검진만 하고 바로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를 딱 그룹홈에 딱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한숨 나오시죠. 네네. 이 아이 우유는 어떻게 먹여야 될지도 난감하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서류를 저한테 보여준 서류 한 장이 뭐냐면, 그 신원 미상 아동, 유기 아동 신고하는 사진이었었거든요. 그 서류 한 장이었는데 그 아이 이제 딱 사진만 있고 이름이 미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년월일이 언제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쨌든 그 원장님이 겨우겨우 이제 지자체 협조 받아서 그 성본 창설을 하고 출생 신고하고 막 그랬는데,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이번에는 고지서가 날라왔대서. 무슨 고지서였더니, 그 기간 동안 그 어쨌든 호적 만들고 막 이런 기간이 한 3개월 걸리거든요, 아이들. 그 기간 동안 의료보험료 안 냈다고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그래서 그 부랴부랴 어쨌든 후원금에서 내시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덧 벌써 저기 한 3살? 지금 3살 정도 됐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원장님이 그 아이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그 아직도 그 아이의 그 미상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이 아기 때 그 모습이 되게 아직도 눈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참 많이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아이가 그래도 대학 갈 때까지는 내가 좀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역시 얘기 듣다 보니까 역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역시 부모의 마음은 어쨌든 그룹홈을 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다른 사회복지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 장애인 편에 서 있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고 되는데, 역시 이제 아이들을 데리다 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낸다는 게 아이 밥 해주다가 야 잠깐 기다려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또 보니까 두 분이서 왠지 좀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제 혹시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아까 이제 부족하지만 사회를 나가게 되고, 사회를 나가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막만대, 우리가 흔히 말했던 야
성인 됐으니까 이제 스스로 나가야지 하는 걸 그냥 몸소 체험하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어떻게 같이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야, 그 진짜 되게 뼈 아프고 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별을 할 때 네네. 그 아이들 그렇게 내보내시고 나시면 한동안 몸살도 나시고 또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4살, 5살 이런 애들은 그 밑에 동생 들어오거나 또 큰 애들 중에도 사실은 밑에 이렇게 새로 또 애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막 아프기도 하고 아이들이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또 한 3-4살 된 애들은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엄마인 네. 줄 알고 크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지내는 이제 그룹홈 이제 형들이 뭐 니네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막 너 몰랐어, 막 이러면 네. 이제 막 상처받고 애 어린이집에서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참 아이가 성장하면서 받게 되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상처를 많을까. 근데 가장 원하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그 선생님하고 쭉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저희 원장님들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아이들 결혼시킬 때 예, 부모 입장할 때 대신 입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일찍 키워서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까지 쭉 오래오래 아이들 곁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조차도 힘든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의 눈물이 hin지하잖아. 엄마 아니야. 난 엄마 아닌데서 버려졌어. 이거 엄마 아니야, 오빠 아니야, 누나 아니야. 이런 걸 다 겪으면서 계속 하면서 그때 계속 똑같은 사람을 매번 새로 들어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그 앞으로 같이 그렇죠.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한 사육지사든 어른이 쭉 옆에 있어주는 거,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이제 그것이 정부가 아이들을 자신들이 맡긴 아이들을 대신 키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룹홈이 아까 보니까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교육팀 주인님께서 볼 때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예민한 요소를 교육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은 일일이 네네. 뭐 같이 너무 쉬워가지고 문제가 아니. 걱정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올해 너무 바빠서 교육을 못했거든요. 올해는 교육을 못해서 그 정도로 바쁘신 거예요? 네네. 교육팀장님이 교육도 하시고 자원개발도 네, 하시다 자원개발. 보니까 올해는 자원개발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네. 이 변수가 많고 상황에 따라 탈 때 이거 일일이 어떻게 보면 동질화시키거나 거꾸로 말하면 이 협회 중앙회에서 그분들 거꾸로 위로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가. 제가 일하면서 이제 네네. 어려운 옆에 있다고 해서 좀 하지 마시고 어려운 점. 사실은 제일 임금 동결된 거예요, 임금 동결? 거기 아니요 지금 이 순간만큼 없다고 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왠지 제가 위험한 발언. 일하면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네네. 여기 계시는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그 연령대가 그 모래시계 모양이라고 하죠. 예,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다른 조직들도 뭐 좀 힘든 조직은 마찬가지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뭐 노동시장이 지금 모래시계형이다. 네네. 또 뭐 고령 여성층하고 이제 되게 젊은 이제 20대 초반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장에서 캠프 같은 데 가면은 그 자립을 연장한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층하고 이 사이에서 이제 그 갭에 그 일하는데 이 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양스키라든가 이쪽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나이 좀 뭐 오랫동안 경력을 이제 쌓으면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도 행정이지만 이제 정보 수집하면서 이제 하는 IT적인 거 요새 이제 다 엑셀로 하고 이제 모바일로 진행을 요즘 하잖아요. 아이들가 교감을 네, 그걸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버티질 못하고 또 제 나이쯤 되는 이제 30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특히 남자분들을 밖에서 뵈면은 남자 사회복지사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할 때에 그 내 가정을 가지고 싶은데 그걸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이 어떻게 그룹의 가정형이니까 아이 7을 이미 키우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결혼해서 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게 맞나? 그게 가능한가? 뭐 임금 상황도 그렇고 지금 아이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갑자기 슬퍼지네요. 아니 이게 그룹홈에 일하려면 그 급여를 많이 받는 직장에 일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아니 155만 원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이나 못하죠. 저렇게 너뚜러지게 말하니까 여행하고 MT하고 네. 구분하신 분은 역시 확실히 구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럼 계속 역시 가운데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관련되거나 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안정적인 체제를 할 수 없는 그 직업의 한계를 여시 보였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임금이 가장 좀 큰 문제인 거고. 결국은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수십 년간 동결됐다면 진짜 예. 아이는 몇 년씩 커가는데 예. 부모님 월급은 동결이라면 그런 가정이 존재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사실 이분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이제 그룹홈 분들만의 어떤 이제 사실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도 문제도 걸려 있고 그리고 그 분들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사실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농성이라는 것도 또 지금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 그리고 더 큰 연대가 사실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다른 어떤 지금 그룹홈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 전반의 사회복지사들한테 또 그 하실 혹시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저희도 좀 전체 먼저 그룹홈에서 시작은 했지만 지금 이제 호봉 적용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분야가 7개 분야. 7개나 있어요? 네네네. 지원센터도 그렇고 이제 자활후견 일부 기관들도 그렇고 노숙인 일부 시설도 네네. 그래서 7개 곳이 좀 같이 연대를 좀 1차적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그것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모든 전체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데 같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내 현장이 아니라고 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저희 그룹홈 아동 등에 보면은 이제 장애 아동들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또 계속 크다 보면 뭐 청년도 되고 또 상황이 나빠지면 노숙인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한 번쯤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SNS에 글 남겨주신다든지 또 이렇게 저희가 하는 부분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네, 한국어른 청소년 그룹홈 협의회는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홍보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그런 이런 서명이나 이런 것들 뭐 참여하는 지금 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아직 서명이나 네. 이런 부분은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네. 저희가 좀 추석 지나고 한 번 네. 더 국민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외연을 이제 확대할. 실제로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이런 그렇죠. 현실이 네네. 있는지. 난 당연히 대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동결됐으면 제가 뭐 말이 되는 소리야 일로 와봐. 네, 혹시 뭐 또 다른 운동 활동 펼치시고 있다면 저희가 팟캐스트 다음 방송에서 뭐 광고 시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쪽 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그 참 뜻깊은 자리에 방청객도 있어요. 혹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저 질문은 없는데 예,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것보다 네. 전 사실 들으면서 되게 화가 난다. 났었거든요. 그치 나도 화가 났는데.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왜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할 거면서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네, 이 방청객은 지난번에 방청객으로 출연했던 최정현이라는 그때는 즐거웠는데 오늘은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났어요. 나 내려갈 때 문 뽀개시지 않아? 네. 지금 마지막인데 우리 사무 뭐 다른 게 아니라 유일하게 2번 출연한. 뭐 그러니까 듣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룹홈에서 다 빼고 다시 그냥 양육시설에 키우시고 다시 고아원 같은 대형 시설에서 애들 50명, 200명씩 키우시면 될 거거든요. 그걸 정부가 원하는지 정말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요. 네, 유엔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정영보를 하라고 아동들의 경우는 특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건 명백한 위법이고요. 그것이 제대로 올해 유엔 그 민간 보고서, 그러니까 국가 보고서가 올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정말 면밀히 아동과 청소년 쪽 관련 분야 분들이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좀 화가 나고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아까 우리 교육 주임님처럼 혹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한테 좀 짧게 뭐 해주실 말씀 있나요? 네.
하지 말라. 아, 너희들 아니, 하지 아니. 말라. 그거 말고 하지 마. 하지 말고. 아니,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곁에 지켜주시고 또 좋은 어른분들이 이렇게 또 좋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아이들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때 저희 회장님 광화문에 계신다고 하시니까 광화문 지나가시다가 혹시 회장님 보시면 안부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혹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한테 아동 청소년 그룹홈으로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네. 물통에 물을 채울 때 보면 한쪽에 구멍이 하나 뻥 나잖아요. 그럼 그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체제에 어떤 그 단단한 게 구멍 없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떠한 복지도 그 이상 채울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좀 시급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최선숙 사무국장님하고요, 이재욱 주인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